고성군의 한 호숫가에서 기이한 죽음이 목격됐습니다. 물고기가 죽은 채 떠오른 건데요. 전어요, 전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 바닷물고기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호숫가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얗게 쫙 깔려 있었어요. 이쪽에 모래 쪽에. 지난 7일 오후 마을 주민들은 호숫가에서 빛나는 하얀 띠를 목격했는데요. 모두 전어 사체였습니다. 호숫가 남쪽에 집중적으로 발견됐는데요. 죽음의 원인 규명을 위해 대대적인 수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그 양도 어마어마했다고요. 1톤 차로 한 둘, 셋, 넷, 한 5대 정도 나오고 한 3톤 정도는 되지 않을까. 드넓은 바다에서 헤엄쳐야 할 전어가 해안가도 아닌 호숫가에서 떼죽음을 당한 기이한 현상. 폐사한 양도 수만 마리에 달합니다. 혹시 전어가 민물에 살 수 있는 건가요? 충주 호수 안에서 죽었다고요? 네. 올라갈 수가 없는데 거기 충주 호수 그런 전화가 아니다. 근데 저는 다음에 민물에 안 사는데. 민물에서 전어가 발견된 건 가당치도 않다는 반응. 그렇다면 다른 물고기일까요? 수십 년간 바닷물고기를 봐온 상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전화 맞아. 아, 새끼지 그거. 얘네들 어린 전어라는 얘기. 길이를 재보니 다 큰 전어는 약 25cm인데요. 송지호에서 폐사한 전어는 그보다 훨씬 작은 14cm입니다. 바닷고기도 어떻게 민물에 사나 모르지. 모르지 그거 이유를 우리가 모르지. 태어난 지 1, 2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전어로 추정되는 상황. 어쩌다 이곳 송지호에 오게 된 걸까요? 여기 석호는 말 그대로 민물과 바닷물의 경계 기수거든요. 지금 여기가 하구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개 터짐했을 적에 아마 물이 처음에 밀고 들어왔겠죠? 송지호는 바다로부터 분리돼 형성된 석호인데요. 바다와 맞닿은 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호수로 유입되는데 그때 바닷물고기가 따라 들어와 먹이 활동을 하다가 자유롭게 바다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곳에서 발생한 집단 폐사. 대체 어린 전어들은 왜 갑자기 떼죽음을 당한 걸까? 혹시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여기 온 지가 35년 됐는데 이렇게 때로 들어오는 건 처음이야. 때로는 이렇게 들어와서 죽는 거는 없었어. 밑에 흙이 썩어가지고 산소가 모자르다 보니까 전부 다 때가리 죽어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체대가 썩었다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꼭 제첩도 캐고 있었어요. 수질 오염으로 인해 어린 전어들이 몰살했을 것이라는 추측. 가능성이 있을까요? 동해안 석포 중에 가장 수질이 우수한 깨끗한 호수가 송지호 호수가 됩니다. 저희가 그 수질 측정망을 운영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수질을 관리를 하고 전어가 이제 대부분인데 다른 데는 어립해서 보고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해 최근 오염물질 유입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 게다가 송지호에는 여전히 잘 살고 있는 다른 물고기들도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 어린 전어가 모두 죽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녀석들도 있는데요. 수질 오염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이유로 떼죽음을 당한 걸까? 온도차가 좀 있겠지, 좀 약하겠지. 섞여 있으니까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섞여 있으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여기 살던 애들 아니면 여기 바다에 있던 애들이 이 염분도가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그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염도 차이가 어린 전어 몰살의 이유일 것이라는 추측. 그런데 석호는 바닷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이라 분명 염분은 있을 텐데요. 얼마나 차이가 나기에 떼죽음을 불러온 걸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송지호 앞 바다의 염분 농도는 26%. 그리고 석호인 송지호의 농도는
8%입니다. 염분이 섞여 있긴 하지만 약 3배 정도 옅은 수준. 그렇다면 이 끔찍한 떼죽음은 정말 염도 때문인 걸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물고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전어는 연안을 다 우리나라 전 연안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연안에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먹이가 좀 부족하니까 먹이가 많은 것들을 찾게 되는데 유기물이나 얘들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얘들은 주로 이제 강 하구 쪽을 찾게 됩니다. 전어는 연안, 즉 바다, 호수, 하천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이론적으로는 한강에서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0%에서 33%를 5분 이내에 다 적응할 수 있도록 광세포라고 이게 광염, 염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떼죽음의 원인이 미궁 속에 빠지던 찰나.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최재석 교수가 새로운 추측을 내놨습니다. 경직이 돼 있고 입을 벌리고 아가미 뚜껑이 열린 것은 전형적인 용존산소 부족 증상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용존산소 부족이었었고요. 용존산소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말하는데요. 2년 전 여름 서해안에서 발생한 전어 떼죽음의 경우 아가미 뚜껑이 열린 채 발견된 전형적인 산소 부족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재석 교수는 이번 어린 전어 피해사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합니다. 기계를 가지고 용존산소를 측정을 해봤더니까 한 13ppm, 14ppm 정도 산소가 약간 많은 정도나 보통 정도였거든요. 뒷 라인 쪽으로 가면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없는 개체들도 있어가지고 용존산소 부족이 처음 시작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서식하기에 바람직한 산소량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완옥 교수 또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다시 한번 면밀히 당시 전어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죽진 않고 깜빡깜빡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얘들도 보면은 굉장히 느립니다, 행동이. 당시 송지호에서 집단 폐사한 전어들과 함께 발견된 전어인데요. 정말 행동이 둔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죠? 낮은 체온에 적응하지 못해서 하는 그런 행동같이 이렇게 보여요. 숨도 천천히 쉬고 천천히 움직임도 느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이 살기에 적합한 기온 이하, 수온 이하로 이 물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죽을 때가 어느 때냐면 12월 초쯤에 집단 한파가 시작될 때거든요. 죽음을 부른 또 다른 가능성, 바로 낮은 수온입니다. 전어 떼죽음이 발견되기 며칠 전부터 이곳은 영하의 날씨였는데요. 전어가 살기 적합한 수온은 10도 이상. 제작진이 온도를 잰 이날은 영상의 날씨였고 송지호의 수온은 5.9도였습니다. 전어가 사는 수족관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나죠. 늦가을에서 겨울철로 가는 이 시기에 표층의 수온 변화가 너무 심한 거죠. 표층이 심하니까 물고기들은 표층에서보다는 좀 더 깊은 연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먹이 활동을 위해 바다에서 송지호로 넘어갔던 전어들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따뜻한 바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바다와 송지호를 잇던 개가 높은 파도와 바람에 의해 막혔고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다 죽었다는 건데요. 이 추측은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파도가 많이 치거나 그러면 그 해안가에 모래가 쌓이지 않습니까? 통로가 막혀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린 전어가 사체 이런 게 좀 발견이 돼서 막혀 있는 부분을 개팀을 저희가 넓혀놨죠.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수만 마리의 그런 어린 전어들이 폐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떼죽음 발생 하루 전 조금씩 전어 사체가 발견돼 인위적으로 개를 터줬다는 지자체. 하지만 낮은 수온으로 인해 약해진 어린 전어들은 바다로 나갈 힘조차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물들인데 다 목숨이 생물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는 있으면 안 되겠죠. 다음부터는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린 전어 몰살 사건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인데요. 갖가지 추측 속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해결 방법을 찾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